자, 연초부터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글로벌 증시 또 한국 증시 때문에 조금은 어찌 보면 차근차근 짚어야 될 대목을 조금 지나쳐 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코노미스트를 모시고 올해 글로벌 경기 그리고 금융시장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대강의 쉐이프 모양을 좀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IBK 증권이사 센터장이시죠.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를 스튜디오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센터장님. 자, 어떻게 보십니까? 2019년이 이제 뭐 한 2주여간 이제 지나갑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작년 말보다는 조금은 예.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들도 저는 좀 느낍니다. 왜냐하면 네, 그렇죠. 연준의 스탠스도 좀 바뀐다 그러고 네. 미중도 만난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우려했던 악재는 조금 제거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받고요. 그런가 하면 국내적으로는 여전히 뭐 경제 성장률을 비롯해서 지표가 안 좋아질 거라는 기본적인 입장의 변화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더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작년 연말에 올해 주식시장을 전망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비관적인 그 전망이 일색이었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올해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상당히 좀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의 경기가 나쁘다든가 또는 뭐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든가 또 좀 전에 삼성전자에서 봤던 것처럼 기업 실적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그런 가운데에서도 시장이 그래도 그렇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부분은 가격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올해 주식시장 특히 가격 면에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종합주가지수 1800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면 1800이라고 하는 것은 2011년서부터 2016년도 말까지 오랜 시간 동안 박스권을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저점인 그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5년, 거의 한 6년 정도에 걸친 기간 동안에 정말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뭐 초기에는 유럽이 재정 위기를 겪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신용 등급 하락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죠. 중반에 가면 미국이 금리를 처음으로 인상했으니까 중간에 여러 번 인상했던 것보다는 처음에 인상할 때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상당히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6년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모두 다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6년 동안의 이 기업 실적을 보면 120조 연간으로 영업이익이 120조를 넘은 적이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분기별로 보면 한 30조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는 때였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1800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렇게 보게 되면요. 올해의 기업 이익이 작년보다도 어느 정도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분기당 30조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1800이나 는 부분들을 지켜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에 여러 가지 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1800포인트를 뚫고 내려갈 정도로 펀드멘탈이 약화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 봤을 땐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게 우리가 보면 지수 1800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지켜진다라는 가정하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1800이 지켜진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도의 고점이 2600포인트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2600에서 1800까지 대략 800포인트 정도의 진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2000 부근이니까 거의 하락의 4분의 3이 진행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2600포인트 부근에 있어서 주가가 앞으로 떨어질 수 있는 룸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경우에는 겁이 나는 경우가 되겠지만 이미 주가가 상당 부분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올해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고 또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모두 다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주가가 크게 떨어질 룸이 없다라고 예. 생각하게 되면 위가 좀 열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올해의 주식시장이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쁜 상황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2,000포인트 조금 넘어선 상황이죠. 예. 2,030포인트 그리고 뭐 작년 말 기준으로 2,000포인트 어강 가다가 연초에 2,000포인트 살짝 무너지기도 했습니다만은 2,000포인트 근접하면 비교적 그 지지력 왜냐하면 글로벌 증시가 빠지는 날도 한국 네. 주식은 빠지지 않는 모습들을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들 보셨습니다만은 그런데 걱정이 뭐냐? 기업 실적이 분기당 30조 정도, 그래서 120조 정도가 유지된다면 1,800포인트는 강한 지지선이 될 것이다라는 네. 게 이제 센터장님 말씀의 핵심인 듯한데, 그런데 실적이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국면이라면 네. 진폭이 좀 더 있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걱정은 든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방향성에 관한 문제라고 예.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방향성이 비록 그 숫자가 적다고 하더라도 방향이 위로 올라갈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플러스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뭐 당연한 그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예. 드는데 전체적으로 수준 자체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요. 예. 그 상태에서 방향이 밑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들이 미치는 영향이 일단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 올해의 이익이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나빠지는 형태가 된다고 하더라도 방향성을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향성이 전체적으로 나쁜 그런 부분들은 예. 아마 상반기까지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형태가 될 것 같고 예.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그 영향은 좀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업 이익의 둔화가 매 분기마다 우리가 따졌을 때 매 분기마다 계속해서 줄어들거나 이럴 가능성보다는 예. 그 기업 이익의 둔화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크게 나타나고 그 다음서부터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 방향성이 나쁜 것도 상반기까지의 영향이 주로 많이 나타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이게 주식시장을 결정적으로 계속해서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지지를 확인해 줄 수 있으면서 예, 그렇죠. 상방이 더 열리는 그런 시장을 전망하신다는 건데. 예. 근데 이제 앵글을 미국 쪽으로 조금 옮겨보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를 통해서 유동성 장세를 이끌어내고 근 10년 가까이 상승을 하다가 예. 이게 추세가 완전히 꺾인 건지는 더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작년 4분기에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힘을 잃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도 지금 저희가 전반부에 얘기했던 삼성전자 관련 뭐 애플이라든지 뭐 아마존 이런 주식들 선도주들의 주가 하락세가 심상치 않아 보였단 네.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까지 미국 주식시장 오르는데 한국 주식시장은 따라 못 올랐으나 미국 주식시장의 선도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국면에서 과연 좋은 의미의 디커플링을 할 거냐 아니면 나쁜 의미의 커플링을 할 거냐 네. 이것도 고민거리인 것 같단 말이에요. 최근까지는 보면 아무튼 뭐 그 좋은 의미에서의 디커플링 이 예. 부분들이 지난 한 2달 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라고 예.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10월 달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주가가 2,000포인트를 잠깐 깨고 난 다음에 예. 계속해서 2,000을 유지하는 형태의 움직임을 계속 보였었는데 나름대로 상당한 반등도 예, 그렇죠. 했었죠.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사이에 주가가 13%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시장이 굉장히 강한 지지력을 보였다라고 예.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 변화된 모양을 보이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그 가격 면에서 봤을 때 지난 10년 동안에 미국 시장이 상승했던 것보다 우리는 거의 절반도 상승을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상승이 적었던 반면에 작년도 10월 달까지 주가는 훨씬 더 빨리 떨어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펀드멘탈한 측면에서 봤을 때 작년도 6월 정도서부터 우리나라에서 아주 그 광범위한 경기 논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돼버리는 형태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최근까지는 아무튼 성공적으로서 좋은 디커플링의 형태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내년도에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은 좀 지속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을 할 때 사람들은 아마 많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2000년도에 IT 버블이 터질 때에처럼 미국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또 그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전체적으로 끌어내리지 않겠느냐라고 예. 하는 우려를 상당히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작년도 4분기에 미국 시장이 움직였던 형태를 보게 되면 예. 2000년도의 IT 버블이나 이때보다는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당시에는 고점을 치고 한 두세 달 정도 지나면 나스닥 같은 경우가 50% 정도 하락을 하고 했었거든요. 예.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 미국 시장이 그때보다는 상당히 천천히 내려오는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블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그 버블이 굉장히 많이 빠른 속도로 터지고 이런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면 펀드멘탈을 반영해 가면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면들을 감안하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 시장이 하락하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반응을 하기보다는 우리의 펀드멘탈에 맞춰서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은 워낙 미국 시장의 장기 상승세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한국 시장이 못 따라가는 디커플링에 너무 익숙해 계시다 보니까 예. 반대 상황은 잘 상정을 못 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적어도 10월 말 큰 폭의 하락세를 경험한 이후에 한미 주시장의 방향성은 적어도 좋은 의미에서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올해 내내 유효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또 미국 시장 자체도 지금보다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 크게 열어놓을 필요성은 없다라는 입장이시니까 예. 그렇게들 저희가 듣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런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연준에서 스탠스를 좀 바꿀 것이다. 예.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협상이 잘 될 것이다. 이건 뭐 상당히 증시로만 보면 장밋빛 전망이거든요. 왜냐하면 호되게 그렇죠. 당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아직도 걱정은 연준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경제 지표가 조금 좋아지거나 아니면 임금이 올라가거나 뭐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조금 있으면 다시 원상복귀하거나 예. 궁극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라는 게 저거 제대로 되겠냐 이런 회의론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예, 최근 그렇죠. 들어서는 낙관론이 조금 더 우세해지는 듯한 분위기가 잡힙니다만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물론 이제 뭐 그런 부분 우려 부분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을 예. 가지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주가가 움직이면서 예. 어떻게 생각하면 최악의 상황까지를 한 번은 가정을 하고 움직였던 거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역시 주가가 많이 움직일 때는 주가가 가지고 있는 신호적인 속성 이런 부분들로서 우리가 감안을 해볼 때 이 딜이 모두 다 깨지고 상당히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어느 정도는 한번 그 가격이 반영을 한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90일 동안의 휴전 기간을 가지고 또 뭐 내부적으로 협상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아주 판이 확 이렇게 뒤틀어져 버리고 이러는 국면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예. 아마 시장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금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작년도에 금리가 인상이 되고 그랬을 때 예. 올해에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예. 것들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볼 때 3.0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그렇죠.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통상적이었죠. 많았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아주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3.5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보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연준이 또 이제 스탠스를 좀 바꿔가지고 어느 정도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뒤흔들리는 형태는 오지를 않는다. 그 정도를 상정해 봤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그 견딜 수 있는 내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무역 분쟁이나 이 부분들은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2차 세계대전이 지난 이후로 타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그거를 파국을 갖고 간 격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좀 타협으로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80년대 일본 경제가 가지고 있었던 스탠스를 미국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스탠스를 느끼는 부분들은 상당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요. 1988년도에 세계 기업을 시가총액 순으로서 놓고 50등까지를 자르게 되면 그중에 40개 기업이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1등서부터 10등은 모두 다 일본이었고요. 당연히 보게 되면 미국이 굉장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일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기업들과 완전한 대체제의 형태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의 중국 기업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협상이 그냥 파국을 향해서 무조건 달려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주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를 감안하게 되면 아주 상황이 뒤틀리지 않는 한 그 부분들이 작년처럼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한 3개월 전으로 딱 기억을 돌이켜 보니까 연준은 뭐 그때 당시만 해도 3번이냐 올해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뭐 이런 스펙트럼으로 얘기를 했지 안 올릴 거냐 1번이냐 혹은 2번은 이거 거의 아닌 것 같다 혹은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논의 자체가 이루어진 적이 없고 그렇죠. 그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의 끝은 3%에서 3.5% 정도 될 것이라는 상정하에서 주가를 경험한 거고 미중 간의 갈등이라는 건 협상 없이 이게 패권 전쟁으로 와서 극으로 갈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팽배했던 상황을 주가가 이미 반영한 상태이기 때문에 협상에 걸림돌이 생기고 연준의 스탠스가 조금 모호하게 바뀐다 하더라도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주가가 더 빠지는 상황을 쉽게 상정하기 힘들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정리가 좀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는 비교적 나쁜 거보다는 좋은 거, 그리고 경기가 더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주가가 반영됐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신다라고 전제를 하시고, 근데 돈을 버는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 자산을 어떻게 먼저 배분할 건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그 다음에 주식 쪽으로 옮겨서 포트폴리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산 배분에서 뭐 이제 제일 많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채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작년도는 금리가 계속해서 인상이 되는 형태였고, 그 다음에 또 작년 말까지도 올해 금리 인상이 계속될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가 그러다 보면 시장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을 할 거고 금리가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채권이 이게 바른 자산이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외하는 형태가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으로 우리가 금리를 이제 뭐 미국에서 계속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걸 마냥 올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이 올해에 최대한으로 많이 본다고 하더라도 한 번 이상은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장 금리가 기준 금리나 이런 것들을 선행해서 반영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 시장 금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미 고점 부근에 도달해 있거나 고점을 쳤거나 그런 형태가 됐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금리의 움직임은 일정한 폭 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박스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면 지금에서 채권을 제외시켜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채권의 비중을 어느 정도는 좀 확대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주식은 앞에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도 말에 전망을 굉장히 비관적으로들 많이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좀 더
긍정적으로 일단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수가 2,000포인트 부근에 접근할 때마다 매수를 하는 전략을 구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다고 올해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거나 이런 국면으로서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은 좋지 않은 거거든요. 예. 경기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승도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라고 보게 되면 일정한 박스권 내에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인데 2천은 그 박스권 내에서도 상당히 낮은 그 주가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매수를 할 때에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좋은 주식을 찾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돼야 되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식, 그 중에서 대형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박스권 전략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형주에 대한 박스권 접근을 하라 이런 게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가장 이제 키포인트이신 것 같은데 이분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은 것 네, 같아요. 그렇겠죠. 펀더멘탈 안 좋아지고 네. 또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는 국면.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발표된 삼성전자의 물론 이제 지난 분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게 38%가 빠졌다라는 것만 부각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네. 여전히 10조 이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는 게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의 실적의 하향 추세가 한두 분기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주가라는 게 선행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돈을 버시려면 정말로 알짜배기 그 내재 가치가 있거나 아니면 성장성이 탁월하거나 해서 올해는 그냥 그 엉덩이 무겁게 그냥 하지 말고 좀 돌아다니면서 발굴하는 그런 소형주의 매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말씀들을 저희 시간에 하신 분들이 꽤 있어서 제가 반론을 좀 그분들을 대신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이 일단 그 시장이 소형주로서 넘어가기 위해서는 시장이 안정을 찾았다라고 예. 하는 것에 대한 시장의 확신이 있은 다음에 이제 예.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아직까지는 그런 확신이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형주를 통해 가지고 박스권을 만들고 그게 이제 몇 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예. 시장이 어느 정도의 폭내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크게 이렇게 이탈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투자자들의 예. 신뢰가 생기고 난 다음에 소형주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룸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우선 일단 대형주 이런 부분들이 중심이 돼야 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반도체가 어렵고 뭐 그래서 하지만 그거는 지금의 문제고요. 예. 앞으로 한번 봤을 때 그런 과연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끌어내리고 그다음에 대형주가 나빠지고 이런 형태로 갈 거냐 하는 것들에서 보면 예. 꼭 그렇지만은 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동안에 여러 번에 걸쳐서 반도체 경기의 업황이 들락달락했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그랬던 95년도나 그다음에 두 번째 경기가 있었던 2000년이나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업황의 진폭이 굉장히 컸어요. 예. 그래서 한번 고점을 치고 나면 이익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주가도 엄청나게 하락을 하는 형태가 나왔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70% 정도 하락을 할 정도 뭐 이러니까 얼마나 그 진폭이 컸겠습니까? 그렇지만 최근에 보면 그렇게 진폭이 커지지를 않는 형태가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업황의 진폭이 작아진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반도체를 공급하는 공급자들이 줄어들면서 예. 업황의 진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예.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뒤는 보면 뭐 세 회사밖에 안 남은 상황. 예,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반도체 경기가 피크를 치고 내려가고 이런 국면이 나오고 있지만 예. 그 옛날처럼 그렇게 굉장히 나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 주식들도 조만간 어느 정도의 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높고 예. 이게 크게 올라가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락에 대한 이 방어선은 충분히 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런 예. 면에서 봤을 때 이런 국면을 모두 다 지난 다음에 소형주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예. 때는 당분간은 아무튼 대형주 중심으로 예. 움직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연말 연초에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 미국 주식시장도 빠질 때 뭐 3, 4% 빠지고 뭐 오를 때도 3, 4%씩 오르는 그런 장을 보다 보니까 이게 정말 박스권을 형성하는 건지 아니면 하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확 열려 있는지 예.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생겨서 정말로 박스권이 견고하다. 이 박스권 내에서의 플레이를 어느 정도 마음을 좀 놓고 할 수 있는 국면 정도 돼야 그것이 뭐 바이오가 됐던 뭐 부품 소재가 됐던 또 개별적으로 많이 빠진 주식이 됐던 간에 이 중소형주 장세가 오는 거지 이 박스권 자체에 대한 어떤 견고함이 확인되기 전까지 그런 플레이를 하기는 굉장히 위험한 거다 이렇게 예,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리고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재작년도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희노애락을 다 맛봤다고 하는 성장주가 바이오예요. 그래서 우리 사실 코스닥계 아직도 시가총액 상위는 대부분 바이오가 장악하고 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오늘도 이제 JP모건 헬스 컨퍼런스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소형주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색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 뭐 이런 것도 이미 초대형주가 돼버렸기 때문에 규모가 굉장히 커졌죠. 바이오주의 향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바이오 주식은 좋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이오는 어차피 성장에 대한 기대 이 그렇죠. 부분들이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예.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작년에 거의 대부분 다 반영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올해는 그런 성장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주가를 끌고 가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결국에 이제 얘기했던 것에 일단이라도 어느 정도는 좀 이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과제를 올해 안았다라고 봐야 예.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에는 그렇게 만만한 상황이 아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국면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작년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시장의 기대에 미칠 만큼의 뭔가를 보여준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그 기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신약이 여태까지 개발이 안 됐던 것이 아니거든요. 20개 넘게 신약이 개발이 됐었는데요. 주가가 움직이는 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기업 실적, 그러니까 예. 신약이 나온 다음에 그 해당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하는 것들을 보면 그렇게 인상적인 숫자를 냈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개발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기대가 많았다가 개발되고 나서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하나의 약품이 나온 정도 이런 정도의 그 성과밖에 보여주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유한양행을 비롯해서 기술 수출에 대한 이 기대 이런 부분도 그렇죠.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기술 수출 자기 자본 대비해서 기술 수출액 이것이 주가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 예. 제일 처음에 기술 수출이 이루어졌을 때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들면서 점점 이 주가의 상승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점점 줄어드는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기술 수출이 여러 번 이루어지면서 재료의 신선도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한미약품에서 봤던 것처럼 기술 수출을 했다가 예. 그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성과를 그렇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하게 되면 올해의 바이오나 이런 것들이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면요. 주식은 한번 기대를 가지고 띄웠다가 그 다음에 과정이 되면 반드시 이거를 선별하는 과정이 진행될 수밖에 예. 없고요. 예. 만약에 이런 선별의 과정이 진행된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성장성을 가지고 주가를 크게 올렸다가 그 다음에 떨어뜨렸다가 이런 경우를 여러 경우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한번 보면요. 2000년도 같은 경우에 가장 성장성이 높았던 그 주식들이 지금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 업체들이었지 않습니까? 예. 다음 같은 경우가 2000년 처음 시작할 때 주가가 23만 원 정도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예. 맨 마지막에 끝날 때는 거의 10,000원대
정도로서 하락을 했어요. 1년 사이에 95%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장에 대한 기대는 주가를 높게 올렸다가 그다음에 검증하면서는 굉장히 낮췄다가 이런 형태가 되니까 그 부분들을 올해 혹시 지나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불리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보다도 덜 한다고 하더라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화장품 이런 주식들처럼 예. 혹시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는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한번 떨어진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옆으로 쭉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어떤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주가의 형태들 이런 것들까지도 감안해 봤을 때도 바이오 주식들은 올해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 센터장님이 바이오 전문가는 아니시죠. 그런데 이제 워낙에 오랫동안 시장을 분석하고 또 투자의 흥망성쇠를 경험적으로 많이 보셨을 때 바이오 주가의 어떤 선별화, 차별화의 과정을 겪어야만 그중에 또 슈퍼스타가 나올 수 있고 그런 건데 그것이 벌써 작년 일부와 올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인식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우리 경제에 내부적으로 좀 걱정스럽다고 한 인더스트리가 있는데 미리 매를 맞아서 사실은 주가도 반등을 하고 업황도 개선이 되고 있는 건 조선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사이즈도 크고 고용 유발 효과도 훨씬 더 크고 우리 전체 산업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큰 게 차란 말입니다. 자동차. 근데 물론 일부 뭐 이 신차도 나오고 수소차 뭐 이런 이슈들도 있고 또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한전부지도 이제 허가가 나고 해서 조금 심리적으로는 기저귀를 키는 것 같긴 한데 글로벌리 이게 과연 조선처럼 세계 1위로서의 위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조선처럼 이 업황의 터닝을 보여줄 수 있을 거냐. 이 부분도 사실 지금은 굉장히 잠복해 있는 위험 요소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국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자동차의 최악의 국면은 작년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나 이런 면에서는 올해가 작년보다도 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주가 면에서 최악의 국면은 작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그 부분들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업종, 그다음에 기업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나빠지게 되면 그거를 자체적인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거를 추스려가는 그런 국면이 나오는 그런 그게 되는데요. 작년 이전까지는 그런 것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을 하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현대차가 굉장히 나쁘다던가 또는 자동차 업종이 나쁘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동차 산업이나 자동차 기업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실하게 인식을 하거나 그러지를 못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인식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구조조정을 한다던가 또는 얼마나 수익성을 높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국면은 작년도 하반기 정도서부터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닝 쇼크가 나오고 고무렵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서부터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마냥 이렇게 나빠지는 그런 국면에서 이제 어떻게 이 국면을 돌릴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을 하고 나가는 그런 국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기업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후행적인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올해의 이익이 작년보다도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고 하지만 주가는 그와 별개로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이제 최소한 상승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옆으로 이렇게 쭉 가는 그런 국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동차 업종이 가장 안 좋을 때가 2004년, 2005년, 2006년 이럴 때였습니다. 그때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현대차나 이런 데가 당시에 거기에 맞는 형태로서 조정을 해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목표를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800원, 그 다음에 원엔 환율이 600원 정도에 맞춰서
기업을 조정해 나가는 형태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물론 이제 환율이 굉장히 좋아졌던 부분들도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 그 상당히 그 퀄리티가 높아지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2010년을 넘으면서부터 굉장히 큰 이익이 발생하는 형태로서 진행이 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해는 2005년, 2006년 이럴 때처럼 전체적으로 자동차 기업들이 조정을 해가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국면에서는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그냥 주식시장이 하염없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는 않죠. 왜냐하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예. 중요시하는 중요시하는 부분들이 얼마만큼 희망이 예. 있느냐, 그리고 희망이 보이느냐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자동차가 업황이나 또 기업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해가 작년보다도 못할 가능성은 있지만 주가는 꼭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92,800원, 현대차 기준으로 92,800원을 저점으로 해서 사실은 10만 원, 12만 원 그것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일단 9만 원 초반에 현대차 주가가 일단은 저점을 형성한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자동차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큰 변혁기에 접어들었다라는 게 이제 인더스트리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있으니까 거기에 과연 우리 자동차 산업이 얼만큼 역동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대충 다 돼가지고요. 센터장님께 마지막으로 올해 우리 증권시장, 주식시장을 표상할 만한 키워드를 좀 꼽아주시고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키워드는 선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방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잘 방어하는 의미가 있고 먼저 공격하는 잘 날린다 방어했다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예. 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의외로 선방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좋은 의미죠. 예, 저는 의외로 선방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앞에서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도 말에 올해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마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데 제 생각으로는 시장이 그렇게 나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뭐 의외다라는 그 올해 말이 됐을 때는 의외로 올해는 그냥 잘 넘어갔네라는 그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시장이 안 좋을 때 너무 안 좋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좋을 때 너무 좋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 것처럼 시장은 항상 어느 정도 움직이게 되면 균형을 찾는 그런 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한번 믿어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센터장님이 꼽아준 키워드가 선방인데 저의 기대나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기대는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방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과를 꽃피우는 그런 2019년이 됐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선방은 기본이고 더 좋아지는 그런 장세가 되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기대하면서 이 부분은 내년 이맘때 다시 모였을 때 제가 좀 보수적으로 봤네요. 오히려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흔히 시장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약세 시장을 얘기하는 분들을 통칭 닥터 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미국에도 여러분이 계시고 또 한국 시장을 그렇게 예견해 왔던 상징적인 분들이 계신데 이종우 전 센터장께서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회자를 하시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일종의 독립된 리서처로서 시장에 나오셔서 1년 연간으로 전망을 하시면서 선방할 것이다. 그리고 너무 겁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의외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시장을 관찰한 경험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 여러분 그 말씀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남들이 다 기대를 가질 때는 좀 냉정해지시고 남들이 다 공포를 가질 때는 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언제나 맞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기간이 문제겠지요. 자, 이종우 이코노미스트와의 대화를 여기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자, 화요일에 보내드린 증시라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수요일에도 증시라인 여러분들과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